과거부터 우린 싸게 잔뜩 장을 보고 싶을 땐 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한때 대형마트는 온 국민의 주말 코스였죠. 카트를 끌고 다니며 시시코너에서 배를 채우기도 하고 대용량 할인, 묶음 할인에 혹해서 이것저것 담다 보면 계산대 앞에서 월급이 사라지곤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 3대 대형마트 중 하나였던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죠. 장사가 잘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홈플러스가 망할지도 모른다니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충격적인 홈플러스 사태, 그리고 이로 인해 미칠 파장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 뉴스가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여기서 기업 회생 절차란 법원이 주도하는 구제 수단으로 말 그대로 망하기 직전의 기업을 살려보자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개입해서 빚을 조정해주고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거나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회사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를 법정관리라고도 불렀습니다. 즉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건 회사가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주도권은 법원에 넘어간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홈플러스는 전국의 매장이 120여 개나 되고 직원이 무려 2만 명인 유통업계의 거대한 공룡이기 때문이죠. 이마트에 이어 국내 마트 업계 2위였던 홈플러스가 갑자기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이 나서서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할 지경이 됐다니, 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은 위기 예방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법정 관리까지 갈 정도면 이미 망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홈플러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시다시피 홈플러스는 우리나라 대형마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시작은 1997년 삼성그룹이 직접 유통시장에 뛰어들며 홈플러스가 탄생했는데요. 당시 이름도 삼성 홈플러스였습니다. 삼성 홈플러스는 대구에 1호점을 열었고 이후 전국 각지로 점포를 확장해갔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IMF 외환위기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삼성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 정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홈플러스는 영국의 유통기업 테스코에 매각됩니다. 이때부터 이름도 삼성 홈플러스가 아닌 테스코 홈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테스코와 손을 잡은 홈플러스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지난 과거와 달리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 겁니다. 2000년대 초중반 홈플러스는 빠르게 전국구로 매장을 넓혔고 매장 수는 무려 140여 개에 이르게 되죠. 직원은 2만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단순한 할인마트를 넘어 문화센터, 키즈카페, 푸드코트까지 아우르는 생활형 복합 쇼핑 공간으로 성장합니다. 주부층 고객을 공략한 이 전략으로 홈플러스는 점점 더 몸집을 불리게 됐고 그 결과 이마트와 함께 대한민국 마트 업계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홈플러스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아 정체기를 맞게 됩니다. 2010년대 들어 온라인 쇼핑이 점점 커지며 경쟁이 심화됐고 게다가 2014년 테스코의 회계 조작 사건이 터지며 글로벌 사업 구조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홈플러스도 테스코의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버리죠. 결국 2015년 홈플러스는 다시 한번 테스코를 떠나 주인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번엔 한국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새 소유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홈플러스의 운명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죠. 겉으론 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이때부터 홈플러스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진행되던 위기는 결국 얼마 전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2015년 MBK 파트너스가 당시 홈플러스를 인수한 금액은 약 7조 원이었습니다. 초대형 거래로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인수 방식이었습니다. MBK는 자기 돈만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게 아니라 대출을 끌어다 써서 인수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빚은 홈플러스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을 두고 MBK 파트너스가 무리한 차입 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해 벌어진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생각이 많은데요. 여기서 차입 매수란 쉽게 설명하면 인수할 때 인수할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인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치 집을 살 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전인 2015년만 하더라도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A1, 이 정도면 꽤 우량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MBK 인수 직후부터 신용등급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올해는 A3-까지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되자 D까지 내려갔는데요. 이 신용등급 하락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안정적이고 신뢰받던 회사에서 부채 부담이 크고 위험 요소가 많은 회사로 평가가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MBK가 홈플러스를 차입 매수 방식으로 인수하는 순간부터 홈플러스는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 빚을 갚는 회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후 홈플러스의 경영은 더 악화돼 빚을 갚을 능력은 점점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막대한 부채 부담을 지고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는 이자 부담과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장사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홈플러스는 점포 수가 많았고 땅값이 비싼 핵심 상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MBK가 바로 여기에 주목한 거죠. 마트 건물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MBK는 이러한 조치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통이라는 마트의 본업보다 부동산 수익에 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핵심 상권의 알짜배기 매장도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체력을 갉아먹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팔게 되면 그 자산은 더 이상 홈플러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그 건물을 빌려서 임대료를 내며 영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임대료는 오르고 고정비 부담은 계속 커져만 갔죠. 결과적으로 운영 비용은 더 늘어났고 수익성은 더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홈플러스는 지난 2021년부터 영업 손실이 나며 적자의 늪에 빠졌는데요. 게다가 팔린 건물이 재개발되거나 다른 브랜드에 넘어가게 되면 고객들 사이에선 어느 동네 홈플러스가 폐점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폐점되고 축소되는 브랜드라는 인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MBK 인수 후 서울 월드컵점, 안산점 등 핵심 상권에 자리 잡고 있던 매장들이 줄줄이 매각되는데요. 이후 고정비 증가, 수익성 악화, 고객 이탈,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자기 자산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구조에 갇혀버린 셈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시기에 유통업계에 거대한 지갑 변동이 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통업계는 이커머스 대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기존 오프라인 마트들을 위협하고 있었죠.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온라인 물류망에 투자하거나 체험형 소비 전략을 강화하는 등 이커머스에 대응할 홈플러스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변화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경쟁력을 키우는데 화력을 집중했어야 할 타이밍에 부동산 장사만 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죠. 그럼 이쯤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죠. 홈플러스는 도대체 왜 이런 방식의 경영을 택했을까요? 왜 마트의 본업보다 건물 팔기에 집중한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점이 바로 사모펀드식 경영의 민낯이자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모펀드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기업을 사거나 투자하고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을 사고 파는 큰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들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키우기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가치를 끌어올려 다시 팔고 그 수익을 나누는 구조라는 점이죠. 즉 홈플러스의 건물 팔기 중심 경영은 사모펀드로선 너무나 전형적인 투자금 회수 전략이었던 건데요. 물론 MBK는 이러한 전략이 단순 투자금 회수가 아닌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 선택이 홈플러스를 살리긴커녕 점점 더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마트를 지탱해온 구성원과 지역사회로 전가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쌓아둔 포인트나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감당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불안에 떨게 된 건 바로 2만 명의 직원들입니다. 이번 기업회생 절차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의 직원은
감독원은 40에서 50대 중장년층이 많고 지역 밀착 고용이라는 점에서 더 타격이 큽니다. 이 외에도 입점 기업이나 납품업체들 역시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계약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됐죠. 홈플러스에 연결된 생계만 수백 개에 달하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이에요. 홈플러스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국민연금이 튀어나오나 하실 텐데요. 알고 보니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MBK 파트너스는 바로 국민연금이 막대한 돈을 투자한 사모펀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이익금을 포함해 돌려받아야 할 돈은 무려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직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대로라면 그냥 떼이는 거 아닌지,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연금 기금이 손실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는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이뿐 아니라 홈플러스 사태는 시간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현안 대응 TF팀을 꾸려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금감원장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사기 혐의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금감원장이 이렇게 사기 혐의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MBK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그 사실을 외부 투자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아직 건재하다는 식으로 자금을 계속 끌어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그 와중에 단기 채권을 계속 발행한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빚을 못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빚을 더 낸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현재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매각이냐 청산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네이버, 한화, 롯데 등 국내 대기업과 알리, 테무 등 중국 업체도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를 통째로 인수할지, 알짜 점포만 분할 인수할지 등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국내 유통 구조나 여러 규제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실제 인수가 성사될지도 미지수죠. 그리고 만약 올해 안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할 경우 홈플러스는 결국 청산이라는 결과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여파는 고용, 지역경제, 소비자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 그 이상으로 확산되겠죠. 앞으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 국민연금의 손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또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와 MBK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규명될지 지켜봐야 할 일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유통기업 하나가 흔들린 것을 넘어 사모펀드의 무책임한 경영구조, 오프라인 유통업의 구조적 위기, 그리고 투자 실패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시스템 등 많은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든 홈플러스 사태가 준 충격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홈플러스 사태를 쉽고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